특강을 해주실 연사님은요, 김경희 박백이십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되는데. 김학식 인사에서도, 김학 인사에서도 운동 인사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1세, 현역 화가로 활동하시는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이중섭 박백과 북한에서 독립농창으로 4년간 공창이셨고, 지금 작가 선생님께서 약간 좀 하신데요. 앉아서 강의를 하시겠고요. 월남 이후에 서울대 미대 교수,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그리고 상파울루 비엔날레 커미셔너, 심사위원 등을 여기 모셨습니다. 오늘 특강에서 주제는 현대미술과 미나성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빼. 들어요? 네, 뺐어요. 그간 내가 나이 든 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나는 전혀 이런 모임인 줄 모르고 그냥 윤병모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저 경주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승인하게 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분들이 이처럼 많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잠깐 불화와 민화의 을 보았는데 나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영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니까 뭐가 다 달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바로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딴 세계에 갔다가 오니까 전혀 달라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낍니다. 나는 경주를 인천면 30년 때 오던 사람이에요. 경주가 좋아서 아주 자주 왔습니다. 내가 일본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일본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경주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하고서 금강산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나는 평양 사람입니다. 마누라 평양 갖다 놓고 혼자서 경주 혼자 왔어요. 그래 마누라가 대단히 불쾌해가지고 의심을 했습니다. 무슨 다른 여자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경주 가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만큼 내가 경주를 좋아했고 86년에 내가 미국 생활을 하는데 시골에 사는데 윤범모 교수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22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미국 간지. 그래가지고 86년에 서울 간호화랑에서 전람회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전람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겨가지고 87년에 한국을 다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면서 경주에 왔습니다. 근데 경주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이 호수가 있는 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 한국 콘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했던 기억이 있고, 대우에서 하는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 이세득 씨가 그 박물관장이고, 그래서 이세득 씨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미술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재 미술관. 예. 그리고 계림에 가서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가 가을입니다. 황엽이 있고 계림이 있고 나는 김씨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계림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계림에 그 나무가 있어요. 고목이. 그 나무를 다 죽은 나무 같은데 살아있어요. 그 나무에, 그 고목 나무에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어. 구멍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나무가 무슨 할머니처럼 보여.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보여요. 그 팔을 벌리고 그 구멍이 있고, 그래서 황엽이 있고, 그 황엽을 그리다가 거기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색을 칠해 보니까 무슨 샤머니즘 같은 거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경제 나무입니다. 내 화집에 경제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 내 그림으로서 뭐 그만하면 괜찮은 그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왔는데 이렇게 뭐가 달라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민화 얘기를, 나는 민화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질 않아요. 호랑이를 그리고 고양이처럼 보이는 그 아주 우스개 그림 같은 것이 내게는 그 민화다. 그런 거 몇 장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민화가 이처럼 그 30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랄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새롭게 윤모모 교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한국이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제일 잘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놀라고 있는 겁니다. 뭐 한국 스케이트도 잘 타고 골프도 잘 치고 활도 잘 쏘고 뭐 다 그런 거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고 그 민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것은 스케이트나 활 이상으로 하나의 정신적인 우리의 유산에 대한 하나의 추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나는 여러분과 같이 동참해서 지금 현대 미술의 각도에서 민화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민화와 현대 미술 관계를 한번 고찰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역사가 새롭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술 얘기는 사실 저는 작가로서 작품을 가지고 미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술 얘기를 하자면은 또 얘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그렇게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 앞에 놓고 미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몇 명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상한 거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전혀 이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내가 그저 여러분 가서 옛날부터 아는 한 친구로서 좌담식으로 아주 극히 상식적인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여러분 다 펼쳐놓고 이렇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도 하시면서 나 또 대답도 하고, 또 윤 교수님하고 나도 대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냥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나는 오늘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나는 경주를 사랑해요. 나는 50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5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경주를 생각을 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경주가 민화협회를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경주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이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니까. 나는 미국 생활 오래 이렇게 시골에서도 많이 살고 하면서 경주를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민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경주하고 연결되고 역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환등을 비칠 수 있습니까? 환등을. 경주에 금관이 있죠. 금관. 금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 좋습니다. 경주 금관 누구나 다 아니까. 경주의 금관에 내출자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내출자. 아시죠, 다? 예. 그 금관이라는 것은 금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쓰고 걸을 때 미동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아주 상당히 딜리케이트한 그러한 작품. 근데 그 내출자가 있어요. 그 내출자가 뭐인지를 몰라. 그게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내출자처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구려에도 없고 백제에도 없어요. 신라에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출자, 그 나무를 상징하는 내출자가 어떻게 신라에만 있느냐? 한반도는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그 대륙에 요동 만리장성 밑에 있는 건 중국이에요. 만리장 북쪽에 있는 것은 만추리아, 요동반도. 거기에 한반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반도를 그냥 따라서 북으로
서로 가면은 몽골리아가 있어요. 몽골리아. 그 말이죠. 몽고. 그 몽골리아에서 우랄 알타이. 그 지나면은 그 우랄 알타이에서부터가 유럽이야. 우리는 유럽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입니다, 이게. 중국은 만리장성 남쪽이 중국이고, 만리장 북쪽은 그 테리토리가 주인이 없는 테리토리야. 그리고 고구려가 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뭐 청도 가 있고, 그럼 좋은 본래부터 있는 거고, 뭐 금도 있고, 그건 중국하고는 달라요. 만주족이에요. 이게 경주에서 대가들 여기 계실 텐데 이런 역사에 없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준 상상일지도 몰라요. 그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추리아, 몽골리아, 우랄 알타이, 시베리아를 따라서 가면은 거기에 스키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어. 스키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는데 거기에 무덤에 경주의 왕관에 있는 내출자가 그 무덤 속에 있어요. 스키타이.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타이 민족들은 금붙이를 잘 하는 그런 조각의 아주 명수들의 그런 족속이에요. 어쩌면 신라는 그 조각 작품을 잘 합니다. 사리가 있습니다. 사리. 탑이 있습니다. 탑과 탑 사이에 그 사리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탑이 있고 또 탑이 있고 탑이 있고 그 공간에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이 살이에요. 스님들의 고승들이 죽으면 구슬이 되는 모네예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간 스님들은 구슬이 안 생긴데 그 구슬이 있는 것은 아주 고승에 속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이 하나 있다고. 요만한 한치도 못 되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빚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넣는다고. 그 부처님 보면은 그 부처님이 아주 웃고 계셔. 아루카이 스마일. 그런 게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잘 모르지만. 근데 어째서 스키타이 백성, 그 족속들이 그런 나무 심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어떤 부족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육포를 씹으면서. 그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육포를 씹으면 뭐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기를 먹으려니까 아마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동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만추리아, 나에게 만추리아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써서 죄송해요. 그 미국식 발언을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몽고지 무슨 만추리아 만주고. 근데 내가 만추리아 이거 습성이 그렇게 돼서 용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족속이 백두산 옆으로 왔다고. 백두산 옆으로 오니까 동해바다, 아주 맑은 동해바다가 있어.
그 동해바다 지중해도 아름답지만 동해바다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맑은 바다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남하하기 시작했어. 남하하기 시작해가지고 함경도를 거쳐서, 함경도는 이렇게 좁고 평야가 산은 이렇게 웅장하고, 그게 함경도예요. 저 함경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강원도를 거쳐가지고 경상북도쯤 왔다고 여기다 도읍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라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역사에 없는 얘기를 혼자서 난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에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신라가 어디서 왔느냐? 신라가 좀 달라요. 다른 고구려하고 백제하고도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이베리아 저쪽에 있는 스키타이하고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스키타이의 화집을, 조각 화집이죠, 이중섭이하고 같이 봤어. 옛날에 이중섭이하고 소년 때, 소년보다는 좀 어른 돼서 그 스키타이 화집을 봤어요. 한 번 스키타이 화집을 찾아보세요. 그거 재미있어요.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거 재미있다고 봐요. 또 하나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하고 관계됩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이 만엽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요주. 만요주의 시가가 한문을 썼어요. 한문을 쓰고 일본말로 읽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한문을 쓰고 한국말로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이두문자. 이두문자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만엽집이 한 4,800수 가량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4,800수를 가지고 그 일본의 학자들이, 언어 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 역사 혹은 그 감정,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 시가 중에서. 시가 한문을 쓰고 일본말로 읽어요. 이두문자예요. 한국이 한문을 쓰고 한국말로 읽으면 그 한국에도 이두문자가 있어요. 여러 대가들 앞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전혀 이것은 한 작가의 망상이라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중요한 학자님들도 계실 텐데 이게 하나의 상상입니다. 거의 상상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만엽집에 해석이 안 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구가 다리 족자 쓰고 이렇게 빙자 쓰고 아시히키노 하는 문자가 있어요. 아시히키노. 아시히키노 하는 문자는 다리를 끄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다리를 끈다. 아시히키노. 이것이 뭔지를 몰라. 그 몰라서 이것을 골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크라 코도바가 됩니다. 골방에 넣어둔 뭔지 모르고 하나의 감탄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본 태생의 한국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님이 나 누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태생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니까 당신이 가서 좀 한번 알아보셔. 그래가 이분이 일본 갔어. 오래전 얘기지. 그 아시키노를 연구했어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시키노를 한국말로 읽었어. 한국말로. 아시 베개는 이렇게 읽었다고. 아시. 시집 갈 때는 아가씨예요. 시집 가기 전은 아가씨고 시집 갈 때는 아씨입니다. 아시 베개는 그러니까 아씨들이 가져가는 베개, 이게 남녀가 같이 자는 긴 베개야. 그게 아시 베개야. 그 아시 베개는 그냥 한국이 멋있는 나라예요. 진부가 시집 갈 때 남녀가 가져가는 긴 베개를 가져갔어. 베개 양쪽에는 자수를 놓았을 거야. 그 자수는 이쪽 민화야 그거. 뭐 자수도 민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재기도 민화하고 그거 다 민화예요. 민화라는 것을 뭐 우스꽝스러운 그것만 가지고 민화라고 할 수 없는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민화라는 것을 민중이 하는 예술, 이게 민화예요. 뭐 반드시 불교하고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민화예요. 어쩌면 한국의 유산, 그 유산이 무슨 정식 전문가가 한 유산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전부 서민들이, 어떤 장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아르티장이라요. 아르티장이 한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의 석조라든가, 뭐 고려의 자기라든가, 뭐 자기 목각이라든가, 뭐 자수라든가, 보재기라든가, 그거 전부 민화예요. 민화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넓은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하간 그 아시베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규방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규방. 남녀가 자는 거 규방이죠. 그러니까 어떤 센슈얼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어. 하나의 정서로만 생각했다고. 가령 일본의 뭐 아라이 학색이 이런 사람은 언어학자인데 그 어떤 풍류로만 생각하고 정서로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형성했어. 그런데 그게 금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세금자하고 벌야자. 예? 세금의 벌야니까 황금 벌판이니까 이것은 가을이라고요. 노랗게. 그러니까 아키노노노 이렇게 해석했어. 아키노노노. 아키는 가을이고 노는 벌판.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읽었어요. 황금 벌판은, 그 가을 벌판은 이것을 쇠금자니까 쇠, 벌이 아자니까 벌, 쇠벌은 이렇게 읽었다고. 쇠벌. 쇠벌, 소라벌이 된다고요. 소라벌이. 쇠벌이 소라벌이야 이거야.
그래 만엽집을 작성한 사람들이 소라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데 한국말로 읽을 수가 거의 가능한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건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했느냐? Yes,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관계가 있느냐? Yes,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이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일본의 귀족 사회를, 궁정 사회를 형성했어. 일본이요. 일본 아무것도 없었어. 사실은 포리네시안 태평양 바다 섬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누 털 많은 북해도 쪽에 있는 아이누 그 두 종류가 있어서 그 좀 힘을 하고 키가 크고 백제 관음상을 보세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백제 관음상은 이렇게 커요. 일본 사람 좀 키 큰 사람들, 수염 좀 적은 사람들, 힘어수한 사람들은 그게 도래인들이에요. 한국에서 갔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우리가 일본을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도 그걸 좀 느끼는데 표시를 안 하려고 해요.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주 유심히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자기가 한국 계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소라벌이라고 하는 그 미아가 소라벌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소라벌은 칼을 가는데 너희들은 못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벌에 대한 그 원한이 있어. 가만 보면요. 일본의 왜고들이 한국을 침략해서 들어와서 불 붙이고 무슨 약탈하고 그런 거 했는데 신라 쪽에서 했어요. 백제 쪽에서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라가 당연합군하고 합쳐가지고 백제를 쳤다고. 그 백제 귀인들이 섬을 타고 일본의 귀족 사회를 형성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른 얘기고 오늘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과 이제 민화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소라벌에 대한 그 관련 아까 처음에 스키타이 민족하고 쇠벌, 소라벌 이거 두 개가 내가 형성하고 있는 상상의 경주입니다. 이거 저 네 줄자 있잖아요. 네 줄자. 그 네 줄자가 나무야. 나무가 스키타이 민족의 무덤 속에 네 줄자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에는 없어요. 그냥 신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술자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민화라고 하는 건 그림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조각도 있고 목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민화에 속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민화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이렇게 난 확대해 가지고 현대회화에 있는 민화성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민화하면은 그냥 유럽의
앙리 루소를 생각해요. 앙리 루소. 처음 앙리 루소. 이게 상식적으로 앙리 루소는 정식 미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앙리 루소는 피카소 시대에, 피카소 어렸을 때 앙리 루소는 할아버지야. 그래, 예. 앙리 루소는 소위 프리미티브라고 얘기해요. 프리미티브. 프리미티브라는 말은 원칙성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저게 좀 기둥 같은 거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뭐 이거 저 무슨 발레볼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다 이상하다고. 아니로서 또 자꾸 지나갔어요. 이게 아니로서의 자화상이야. 저거 자화상이야. 이것도 좀 이상해요. 뭐 잘 그린 것, 잘 그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그렸다 뿐이지 잘 그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나 잘 그렸어요. 또 그냥 이 자화상이야. 또 그냥 이건 마차의 바퀴는 이렇게 큰데 그 강아지는 그렇게 작아. 그거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지금 만들 때 내가 사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옆에 앙리 루소가 하나 책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현대미술과 민화성은 여러분이 좀 더 새로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될 얘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냥 하나의 힌트만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화와 현대미술에 관한 관계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거 처음이에요. 뭐 저게 뭐 달밤에 사자가 있고 뭐 그 여객이 있고 무슨 만두린 같은 거 있고 그냥 보세요. 내 말보다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예. 그 밀림이 있고 밀림의 나체가 저 하나 갑자기 있고 그 소바 같은 것도 있고 그 나무 하나하나 다 그랬어요. 그 우리의 민화에 그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그런 정신하고 이 안리루소의 이 정신하고 상당히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좀 우스꽝스럽다고. 그런데 이 민화에 속한 사람들은 안리루소뿐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미국에는 그랜마 모세 어떤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광경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것도 화가가 된 예도 있고 뭐 이런 민화에 속하는 프리미티브는 아니루소가 대표한다 뿐이지 아니루소 하나만은 아니에요. 때 어떤 파티에서 피카소를 만났어. 아니루소 왈 세계에서 지금 그림 제일 둘째로 잘 그리는 사람이 자네야 이렇게 했다고. 피카소는 젊은 대가예요. 피카소 상당히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술학에 안 나왔어. 14살 때 이미 베라스케스 같은 그림을 그린 게 피카소야. 그럼 배울 게 없다고. 자기 아버지가 화가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미술학에 안 나왔어.
미술가 안 나오는 사람이 이거 피카소야 이거 피카소의 1907년에 그린 작품이야 이거. 아비니옹의 처녀들 아시죠? 아비니옹의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비니옹의 도시의 처녀들인데 사실은 그 도시의 창부들을 그린 거예요. 창부들 비꿔가지고 처녀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5사람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서 온 거 하니 아프리카 조각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 조각이 왜 오느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그림을 그려요.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은 크게 그리고 중요치 않은 것은 작게 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저퉁이 이거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저퉁이 같은 거 크게 그리고 그리고 또 애기 나오는데 그것도 크게 그리고 다른 건 작게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도인들이 그 도인들이 만든 조각인데 이것을 그 조각을 수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마티스도 그렇고 느랭도 그렇고 그 조각을 다 수장했다고 비싼 돈 내가지고 사고. 근데 피카소는 하나의 골동취미로 아프리카 흑인 조각을 산 게 아니라 흑인 조각처럼 그렸어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렸다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피카소가 큐비즘을 시작해요. 큐비즘을 1908년에 합니다. 그런데 큐비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아프리카 조각 아비니옹 베탈 그래요. 이게 피카소라고. 그러니까 큐비즘을 만들어요. 아시죠? 큐비즘 입체파 1908년. 그래가 한 10몇 년까지 14년까지 계속하지. 역사적으로 하면은 14년까지라. 왜냐? 14년에 전쟁이 시작하거든. 2차 대전 전쟁이 1914년에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8년에서부터 14년까지 그 아프리카 흑인 조각 다음에 피카소가 큐비즘을 만들어. 왜 아시죠? 피카소 옆방에 프랑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수학자야. 수학자 프랑세가 수학으로 유명한 게 아니야. 피카소한테 어떤 서제션을 했다고. 너희들은 어째서 둥근한 접시를 타원형으로 그리느냐. 접시는 둥근한데 그러면 타원형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투시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를 보기 때문에 타원형 접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두고 보면 타원형으로 보이죠. 접시의 실체는 동그만데, 근데 위에서 보면 동그맣고 옆에서 보면 타원형이고, 옆으로 보고 위로 보고 잘라보고 이렇게 그 각도를 달리하는 그 각도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그런 것이 큐비즘이야. 큐비즘은 뭐냐? 큐비즘 무슨 논리적이고 무슨 어려운 그 지성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 건물 옆에서 보고 앞으로 보고 또 다른 옆을 보고 또 뒤를 보고
이게 하나의 각도가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타고 이 달리는 순간에 이 건물을 보면은 이쪽과 전면과 이쪽 면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인간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 감성에 달라진 그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큐비즘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가장 이름난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게르니카는 1937년에 피카소가 만국 박람회 벽화를 기구해서 무엇을 기를까 생각하는 도중에 나치가 스페인하고 결탁해가지고 게르니카라고 하는 스페인의 도시에 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던진 그 폭탄 때문에 무고한 스페인 인민이 죽었다고 거기에 번개한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린 거예요. 게르니카 시민, 그 무고하게 죽은 게르니카 시민을 그린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럼 그 폭탄을 그렸냐 하면 폭탄을 그리지 않았어. 전기불이 번쩍하는 게 어쩌면 폭탄이야, 저거. 그리고 What happened 하고 이렇게 팔이 나와요. 그리고 아낙네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 투사의 애인쯤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서 이렇게 팔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좌단에는 사람이 하나 누워 있어. 오른쪽 팔에는 창이 있어. 또 왼쪽 팔에는 손금이 있어. 손금에는 운명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어. 그게 투사야. 투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치는 얼굴이 있고 저 소가 하나 있어요. 소는 어쩌면 나치 어떤 폭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투사를 그리니까 말이 있어.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라 투를 그림으로써 게르니카를 그린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말하자면 피카소는 이 투사의 이 광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리얼리티를 그린 거야. 정치적인, 어쩌면. 한국은 지금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리얼리티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런 리얼리티를 그려야 되죠. 별로 그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윤모모 씨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지만은 작가들은 그 한국의 분단된 리얼리티를 그린 작가가 없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쩌면 나는 조금 그리려고 하는 그런 축에 속해요. 근데 아직도 그 속할 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세대가 오늘날 한국의 이 리얼리티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민화라고 해서 호랭이나 무슨 뭐 고양이 같은 거 그것만 하는 것이 민화냐? 물론 그것도 민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민화는 이런 리얼리티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 전문을 그리는 사람이냐, 취미를 하는 사람이나, 여간 오늘의 그림을 하는 게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미술학교는 나왔다고 미술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술가가 안 나온 사람 중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갑시다. 이게 37년의 계획을 그리고 51년에 공교롭게도 한국의 학살을 그렸어. 이게 한국의 학살이에요. 아벼사하게 저기서 한국 인민을 향해서, 임산부를 향해서, 그 그룹을 향해서 지게화 부대가 총을 쏘는 장면이야. 이것이 일점에 51년에 내가 부산 피난 가 있을 때 일점에 51년 총을 초하루 부산에 갔어. 그런데 타임지에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분개해가지고 내가 본 한국의 리얼 학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썼는데 불란서 말로 번역할 수도 없고 우표값도 없고, 그래서 남포동 우스칸 다방에서 공초 시인 외 한 25명가량 모인 데서 피카소와의 결별이라는 편지를 낭독을 했어. 그 낭독을 하니까 그 서문이 서울대학으로 가서 서울대학에서 장우성 씨가 나한테 왔어. 다방에서 예술론을 하지 말고 교단에서 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송도에 있는 그 가교사에 한번 나갔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내 얘기니까 이상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피카소가 한국의 학살을 그린 거예요. 그건 내 입장에서 이것을 공격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고 하나의 피카소 논을 했습니다. 그 피카소 논을 쓴 것은 김정영 미술관에서 나온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 썼기 때문에 좀 유치해요. 문장은. 그러나 내용은 하나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후에 피카소가 큐비즘을 하고, 피카소가 큐비즘을 하니까 어주이 도주이 다 큐비즘을 했어. 그러니까 피카소는 또 다르게 고전적으로 그랬어요. 그 신고전주의가 큐비즘 이후에 나온다고. 피카소는 남들이 하면 다른 걸 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달걸 따르든 무슨 개처럼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근데 피카소는 거기서 또 남들이 또 따라하니까 또 다른 걸 해요. 그래서 피카시즘이라고 하는 피카소주의, 제가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이건 큐비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큐비즘만은 아니에요.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치죠. 나치 중요한 거 국부하고 조퉁이하고 얼굴하고 그 중요한 거거든. 피카소 보기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보는 관점하고 비슷해요. 그걸 압축해서 그린 거예요. 마이크 대고 가세요. 또. 뭐 이 피카소, 뭐 이 피카소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다 피카소가 그린 거에 민화성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프리카 흑인 조각처럼 그리는 거, 그 하나의 민화성이에요. 그냥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은 세대적으로 나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피카소에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100세가 됐으니까 100세부터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걸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민화만 가지고 하는 건가? 민화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민화만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래 민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뭐 남대문 같은 것만 자꾸 짓나 어때? 뭐 기와집만 짓나? 새 빌딩도 짓지 않아요. 새 빌딩이 새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양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민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그리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지나갑시다. 이게 마티스야. 마티스, 피카소. 현대미술 얘기할 때 마티스, 피카소라고 했어요. 요새는 좀 피카소, 마티스라고 해요. 그러나 요새도 현대미술 얘기할 때 마티스부터 꼽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화가 그 색채가 있잖아요. 민화의 입장도 그 색이 있어요. 그 색이 한국 사람들만큼 색을 많이 다채롭게 쓰는, 나 어젯밤 영화로도 보았어요. 아주 색동저고리가 아니고 색색의 여러 가지 옷을 입었는데 아주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은 비판은 아닙니다. 어째서 어떤 축의 사람들은 단색화만 하느냐. 이것은 단색이라는 한 색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단색화의 나라가 아니야. 사실은 상당히 다채로운 나라야. 그런데 그 이조시에 유교가 들어오고 유교의 그 주장에 의해서 관원 장제가 3년상을 상복을 입어야 되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3년상이 끝나기 전에 작은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상복을 입는다. 그 상복이 이렇게 계속돼 가지고 단색이 되는데 그 백색이 중요하지. 그 백색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단색화는 백색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 동경에서. 너희 백색이 아주 아름답다 하는 일본 사람들의 얘기에 백색만 가지고 한 때가 있어. 근데 나는 그 백색만 가지고, 백색이 아름다워요. 백자도. 그건 정자도 아름다운 거지. 그 백색에 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새 내 그림은 또 단색화처럼 희고 검고 이런 두 가지, 그 한 가지 뭐 물을 넣는다든가 그 단색화 비싸게 나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그런데 나는 나이 많았지만은 이 다채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앞으로 민화처럼. 민화가 상당히 다채롭다고. 그래 우리가 상당히 다채로운 나라야. 그 단색보다도 다채로운 빛깔을 그리고 싶어요. 나는 상당히 부정적인 조년 시기가 있어. 오랫동안 부정이 계속됐어. 미국 가서 아주 외롭게 됐어. 수십 년을 혼자. 그러는 동안에 부정을
한 번도 부정했어요. 나는 부정의 소년기가 있는데 내 그림은 부정하고 관계가 있어. 근데 부정을 한 번도 부정하니까 그것이 찬란한 긍정의 세계가 됐다고요. 나는 이제 찬란한 긍정의 관념 속에 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민화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세요. 윤로범 씨가. 그건 긍정입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 이겨내는 하나의 긍정 정신, 그것이 민화할지도 몰라요. 민화가 부정은 아니에요. 뭐 백남준이 같은 사람은 부정으로 내내 죽은 사람이에요. 뭐 백남준을 위해서 현대 미술에 거의 다가 부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나는 그 부정을 한 번 더 부정했습니다. 그래 찬란한 긍정이 됐어요. 그 찬란한 긍정하고 민화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하고 어쩌면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민화가 그런 줄은 몰랐어. 나는 내가 신봉하는 종교 관계로 긍정이 된 면이 있어요. 이게 마티스는 상당히 색채적이야, 이거. 이거 읽으면 5년에 소위 포비즘이 나올 때 이게 자기 부인 그린 거야. 상당히 뭐 이상한데 파란 게 있고 이상하게 빨간 거 있고 이거 상당히 색채가 있어요. 그것은 제주안 누나 밴고나 고경의 그림 속에 있는 그 다채로운 거, 그것이 원색적인 걸 가지고 계승된 거예요. 사실 서양 미술이라는 것은 인상파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상파하고의 관련은, 인상파는 태양광선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미술 재료는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져.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 재료를 가지고 그렸는데 모순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섞지 않고 원색을 나열했다고. 원색을 나열하니까 색채가 이렇게 독립되게 나열됐어. 인상만 그림 볼 때 멀리서 눈을 좀 감고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혼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예약 밑에 뱅고 혹은 볼 고갱, 뭐 세잔누, 그거에서 이 야수파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좀 한번 되풀이해 보는 겁니다. 이 야수파라고 하는 감성적인 거 하고 입체파라고 하는 지성적인 거 하고 이 양대 산맥이 이렇게 흘러나갔고 그것이 결국은 추상과 초현실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산맥이 엎치고 덮치고 해가지고 흘러나온 것이 현대입니다. 손주먹에 거죽은 추상이에요. 바닥은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 이 초현주의하고 민화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엉뚱한 게 있는 거. 또 다른 것부터 봅시다. 이거 다 색채가 다채로워요. 피카소보다도 이 마티스가 더 아주 다채로워요. 이게 마티스니 뭐 이런 것이
미술학의 졸업생이에요. 마티스는 미술학의 졸업생의 구스타브 모로라고 하는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마티스하고 마르케하고 그 미술학의 출신들이 지식은 많은데 용기가 부족해. 근데 미술학에 다니지 않은 샤도에 브라만크라든가 앙드레 드랭이라든가 이거 말하자면 그 당시 깡패들이야. 가지고 잠바 입고 오토바이 타고 권투하고 이런 패거리들이야. 그 깡패지 요새 말로. 그 깡패들은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깡패들의 용기와 마티스라고 하는 그 교양인과 이것이 합쳐서 포비즘이 되는 거예요. 포비즘만 마티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르크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 드랭이나 브라만크가 가담해가지고 그 용기로서 이루어놓은 것이 포비즘이야. 좀 지나갑시다. 이거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 마티스 등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태양광선에서 오는 하나의 색채 인식이야. 태양광선의 무지개 칠색하고 관계가 있어. 무지개 칠색을 간략하게 하니까 삼색이 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그 서양 사람 배운 우리들이 하는 색채의 관점이야. 근데 한국은 뭔가 하니? 아까 불화에서도 봤지만은 소위 오방색이라는 게 있어. 오방색. 강서의 고분 벽화를 보면은 올 때 신라의 무덤들이나 보면서 왔어요. 커다란 무덤 아주 흐뭇해요. 커다란 무덤 보면서 오늘 이 호텔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양 근처에는 고구려의 무덤이 있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사이에 강서라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그 강서 군청에서 쇠를 빌려가지고 그 새 무덤이 있는 삼묘리로 갑니다. 무덤이 셋이 있어요. 그게 고구려 무덤이라요. 1300년 이준섭 전기 작가들은 이준섭이가 그 무덤에 가서 놀았다고 돼 있어. 그건 아주 너무나 실례의 얘기예요. 그 무덤은 그렇게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노는 데가 아니에요. 무덤은 군청에서 쇠를 빌려가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벌레들이 왁 퍼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가면은 표면 보이지 않아요. 무덤 속이. 근데 동청령, 동쪽에 청령이 있어. 동청령, 소백호, 서쪽엔 백호가 있어. 그것도 호랭이가 아니야. 그것도 용이야. 동청령, 소백호. 북쪽에는 뱀하고, 그거 돌려보세요. 뱀하고 거북하고가 싸우는 장면이 있어. 그게 북현무야. 동청령, 소백호, 북현무. 제일 남쪽 가운데 문 양쪽에 퇴색이 안 된 주작 그림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수백 년 하니까 퇴색이 될 거 아니에요. 동청령, 소백호, 북현무는 퇴색이 돼 있어.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주작은 찬란한 밤유령이 주홍색이 아주 찬란해요. 이것은 보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나는 그 고구려 무덤을 16개가 있어서
그걸 일본 때 김만영이하고 같이 그걸 다 봤습니다. 16개. 지금은 16개에서 더 많아졌어, 지금은. 그런데 평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고려 무덤은 압록강 유역에, 만주 쪽에 집안현에 있었어, 집안현. 옛날에는 그것을 집안현이라고 그래서 편집이라는 죽자를 썼어. 그런데 지금은 집안, 모두 집자를 써요. 집안현에 고구려 무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아, 고구려. 동아일보가 한때 그것을 탐사했어. 그런데 평양에는 후기에 광개동 대왕 19대 광개도 대왕이 평양으로 와서 그때 만든 것이 1600년에서 1300년 전에 고구려 무덤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16개가 아마 21대께쯤 됐을지 몰라요. 정현의가, 남쪽에서 간 정현의가 그 무덤을 아마 그린 데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 뭐 정현은 죽었으니까. 정현의는 서울에 사파가가 있어요. 동아일보 같은 데 사파 그리던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이 원장이야. 그 사람이 북한으로 갔어. 그 사람의 부인은 남궁 여한나야. 평양 사람이야. 남궁 박사의 딸이라. 아름다운 부부 북한으로 갔다고.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친척들이에요. 똑똑히 생각해야 돼요.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친척들이에요. 형제들이고. 선생님, 강의 시간 다 끝났어요. 강의 시간 다 끝나고 강의 시간이 다 끝나서 빨리 또 다 끝나고 나니까. 여기 지금 프리다 카르로 멕시코의 여자 화가. 멕시코를 대표하는 건 누구냐? 디에고 리베라라고. 디에고 리베라는 피카소 친구고 파리에 와서 큐비즘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인데 멕시코를 가서는 멕시코 전통적인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아주 토속적인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그런데 그 트로츠키가 스탈린한테 몰려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식객 노릇도 했어. 근데 거기 몸종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프리다 칼로야. 프리다 칼로가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생긴 여자야. 눈썹이 붙었어. 저거 아주 수상해요. 그리고 뭐 취미가 아주 난잡해요. 근데 프리다 칼로가 어깨너머로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은 디에고 리베라보다도 더 비싸게 팔려요. 나는 보지 못했어. 나는 뭐 디에고 리베라 과히 좋아는 안 해. 그러나 민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거 민화예요. 일종의 민화예요. 그리고 좀 머리에 디에고 리베라가 얼굴이 나와 있어. 자기 애인이지. 그게 초현주의예요. 초현주의라는 게 뭐냐?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났어. 1차 대전. 16년에 전쟁을 기피한 반전론자들이 스위스에서 모여서 그 시나브레이들
그림 나무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카페 몰테루에서 전쟁 폭탄 한 발에 교회가 무너진 판에 종교는 뭐고 도대체 뭐 도덕은 뭐고 윤리는 뭐고 이제 모든 그 사회 풍속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어떤 서클 속에 살고 있었어. 그 서클 안이 현실이야. 그리고 현실 그 서클 밖은 일종의 초현실의 세계야. 주엄이라든가 잠재의식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무슨 이런 뭔지 모를 거 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뭔지 모를 것으로 내버려 뒀어. 그 뭔지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림도 그려왔다고. 이게 초현실주의야. 그런데 초현주의는 그것을 뭔지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사이에 있는 벽돌담을 무자비하게 때려 부순 것이 다다이즘이야. 다다, D-A-D-A. 다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 말로 하면 두 번 긍정하는 거야. 프랑스 말로 하면 어린애의 목마리라는 뜻이야. 다다. 그 트리찬 좌라라 하는 루마니아 시인이 다다를 끄집어내서 그 다다 선언을 했다고. 이제 며칠 날 몇 시에 다다 선언을 하니까 여러분 오세요. 하니까 신사숙녀들이 타이 메고 드레스 입고 모여서. 근데 주최 측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 이것이 다다야. 근데 다다는 나오자마자 베를린을 퍼져나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다다는 일어나자마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어. 왜냐면 자기 자신의 예술 행위까지도 부정했으니까. 그게 다다야. 그러니까 그 다다의 부정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1924년에 파리에서 앙드레 무르통이라는 정신과 의자를 중심으로 논패들이 모여가지고 슈르레알리즘 운동을 일으켰다고요. 선언을 했다고. 그것이 초현실주의야. 그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부정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은 긍정하는 거예요. 그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그 세계가 그 손바닥의 운명 같은 거예요. 추상이라는 건 손 고죽 같은 거예요. 이런 양면의 촉수가 새로운 시간을 더듬어 온 것이 현대야. 그것이 20세기야. 20세기는 20세기대로의 양식을 만들었어. 지금 여러분은 21세기에 있는 거예요. 남한을 하든 민화를 하든 뭐 하든 간에 21세기에 여러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서서 좀 경주 오는 사이에 그 광경을 봤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존재되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여러분이 21세기의 주인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좁은 위에 미나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 끝났어요. 예. 오늘은 예, 이건 제 작품인데 뭐 내 작품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나는 언제나 그
오늘을 그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늘이 뭐냐? 그게 힘든 얘기예요. 나는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런 정도로 그 작품만 몇 값 보시면 하고 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네. 이상으로 아주 부적 하나 제 민화와 현대 미술의 관련 이상으로 그친다.